법무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1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수가 9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인데요. 조금씩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또 즐기고 기꺼이 또 지갑도 열고 있는 고마운 손님들이죠. 그러면 이 외국인 관광객이 과연 어디에 가서 주로 어떤 곳에 돈을 쓰게 될까요? 그쪽에 돈이 또 흐름이 보이니까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배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요. 2024의 신상권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내용을 같이 취재한 매경 이코노미 문지민 기자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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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최근에 그 자영업 트렌드 2024 책도 발간을 하셨는데 네. 같이 쓰신 거죠? 네, 네네. 여기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동향도 좀 담겨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본, 중국에 저희가 가서 취재한 뭐 현지 외국인들이 어디에서 돈을 쓰는지 네, 이런 트렌드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책에 담긴 건 아닌데 매경 이코노미 커버 스토리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 가서 어떤 데 돈을 쓰는지 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또 과거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네. 살펴봐야 되니까요. 문지민 기자. 네. 이게 빅데이터로 살펴봤다고 앞에서 노승욱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저희가 그 시점은 2019년이랑 2023년을 비교했어요. 이게 2019년은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고요. 2023년은 사실상 코로나가 끝났다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라서 두 시점을 비교해봤고요. 그리고 조사 방식은 좀 여러 가지로 했는데 네. 이게 빅데이터 전문기관 날씨미 데이터에서 좀 주요 상권에서 외국인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뭐 그런 데이터를 좀 받아서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주로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많이 쓰잖아요. 뭐 이곳들과 제휴 맺고 있는 하나카드, 비시카드 이곳에서 결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 아하.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외에도 텍스 리펀이라고 이게 세금 환급이라고 하죠. 네. 이걸 대행해주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좀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통해서 또 2019년과 23년 데이터를 좀 비교해봤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누적 가입자 60만 명 정도 보유한 여행 플랫폼이라고 이게 크리에이트립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또 거래 건수를 좀 조사해서 여행 상품 업종이랑 상권 정보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좀 외국인 신상권 지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네. 분석해봤고 좀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면은 이를 활용해서 자영업자들도 좀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정말 많이 뽑아봤네요. 이른바 빅데이터. 맞습니다. 방문 데이터, 카드 결제, 세금 환급 등등이 그 안에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문지민 기자, 외국인이 주로 어디에 가서 돈을 쓰던가요? 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단연 명동이었고요. 오. 코로나 때 한창 명동 죽었다, 뭐 예전에 명동 아니다 그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 대비해서 23년에 신용카드 결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권이 명동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자치 구별로 따지면 사실 뭐 청담, 압구정, 신사 이런 데가 보자면 강남구가 1위긴 해요. 근데 개별 상권으로 보자면은 단연 명동이 제일 핫했던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약간 그거네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약간 좀 붙임은 있을 뿐 네네. 역시 명동은 명동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강남, 뭐 압구정, 청담, 신사동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네. 일단 그러면 명동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네. 특히 코로나 기간에 네네. 아예 문을 닫는 데들도 많았었고 그렇죠. 상가를 내놔도 이게 임대가 나가지도 않았고 외국인이 그쵸. 아니라 뭐 내국인도 거의 가지 않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완벽히 회복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저희가 기사 제목에도 붙였는데 네. 명동을 부활 그 이상이라고 붙였거든요. 그 이상이에요. 네네. 여기 결제액 보면은 작년이 6,200억 정도인데 이게 2019년보다 2.5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요. 오, 2019년보다도요. 네네. 그리고 2위가 상권이 압구정 청담인데 여기보다도 한 2,500억 정도 더 많은 수치고요. 압도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때 문제됐던 게 공실률이 높아서 그쵸. 2022년 4분기만 하더라도 한 43%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상가 절반 정도는 비어 있다고 봤어야 되는데 지난해 4분기 보면은 이 공실률이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9.4% 거의 다 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명동이 그만큼 부활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올리브땡이라든가 다이땡 이런 곳들이 있는데 큰 상점들. 그쵸.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뭐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 이런 데서 고가 화장품을 많이 사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개별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아무래도 좀 더 가성비를 추구하고 좀 더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많이 좀 외국인들이 발길이 몰리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명동이 살아났다까지는 들어봤는데 2019년 대비 결제액이 2.5배 늘어났다. 네네. 그것도 2위인 압구정 청담보다 결제 금액이 2,500억 이상,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는 그렇죠. 거는 처음 알았네요. 대단합니다. 정정자님이 노승욱 기자님 말도 잘 들어야 경제 장사 조금이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승욱 대표님, 네네. 이 명동의 부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참 진짜 역시 명동은 명동이다 네. 싶었고 상권 예측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 시절에 이제 코로나 때 명동이 이제 제일 크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임차인들의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으로 제가 이제 명동 남대문 시장의 한 건물주분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임차인들의 월세를 깎아주는 게 자기도 진짜 타격이 크다. 왜냐하면 너무 장사들이 안 되고 자기도 또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나도 이제 같이 망하겠다 막 이렇게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명동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그때 별의 별 예측이 나왔는데 초기에는 코로나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명동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막 인수를 하셨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타격을 많이 입으셨고, 또 막판에는 코로나가 또 오래 갈 거다. 또 이렇게 또 잘못 예측해가지고 또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참 중용이 중요하다 싶었고요. 그 이번에 이제 올리브땡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다는 걸 예측을 했는지 지금 6개 매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올리브 네. 저 명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예측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 그렇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젠간 코로나가 이제 끝날 거다라고 보신 분들도, 근데 이걸 얼마 동안 버텨야 되느냐, 매월 그 어마어마한 월세를 내면서 얼마나 버텨야 되는가, 그게 이제 가늠이 안 되니까 더들 이제 네. 더 두려움에 떠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동이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처럼 회복이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비관론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회복이 돼도 그 전처럼은 안 될 거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그런데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명동이 잘 된다. 네네. 놀랍습니다. 그리고 문지민 기자, 앞에서 명동에 이어서 외국인이 이제 즐겨 찾는 곳, 네. 홍대 입구, 뭐 강남, 압구정, 청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 지역별 또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들을 각각 살펴보면은 예. 상권마다 콘셉트이 명확해요. 이게 홍대는 의복, 의류 이런 쪽이 강하고, 패션, 홍대는 네. 패션. 강남, 압구정, 청담 이쪽은 아무래도 특화병원,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곳들, 이런 쪽에서 외국인 카드 소비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홍대 먼저 살펴보면 홍대는 뭐 패션이라는 수식이 외국인한테도 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복, 의류 항목이 이쪽 매출이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패션 메카가 가로수길, 뭐 동대문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홍대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홍대에서 눈에 띄는 업종이 숙박이거든요. 네. 여기가 보시면은 인천공항이랑 공항철도로 직통이 연결돼 있어요. 공항철도.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 공항에서 이동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좀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 상권에서 숙박 결제 보면은 이게 매출이 602억 원이었는데 이게 2019년보다 2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동안에 홍대 상권은 그냥 잠깐 놀다 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거기서 숙박도 많이 하니까 네네. 그 증가율이 되게 높게 나타난 거네요. 그리고 홍대는 패션. 네. 근데 약간 강남 쪽으로 가자면 네. 역시 병원입니까? 그렇죠. 뭐 성형하면은 강남이잖아요. 예, 성형 또 네네. 피부 미용.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특화병원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네. 뭐 강남은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청담, 압구정 이쪽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청담, 압구정 쪽은 좀 관광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다변화돼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숙박이나 F&B 음식 먹고, 그리고 뭐 의료,
그 의복 의류 뭐 네.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형 관광이라고 이제 와서 성형도 하고 뭐 먹고 쇼핑도 하고 이거를 다 이 상권에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의료기관들만 네네.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도 같이 네네. 이제 낙수 효과가 같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노승욱 대표님. 네. 외국인들이 뭐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성형 관광 온다라는 얘기는 좀 종종 있었는데 네네. 왜 K-뷰티인가? 왜 한국까지 와서 성형을 하는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왜 의료 관광을 오는가 네. 물었더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랑 비교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상향 평준화된 의료 수준이면서도 대기 시간이 짧다. 예. 그러니까 해외는 이렇게 그 성형외과 병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다양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다양하고 이제 짧게 할 수가 있어서 상담받고 며칠 뒤에 바로 수술. 예. 네. 해서 이 성형이랑 피부과 부문의 의료 관광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네. 2009년에는 1만 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한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네네. 이것도 하나의 또 우리는 이제 수출 산업. 먹거리가 된 네네. 거죠. 강남에서 수출하는 수출 네네. 산업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문지민 기자. 근데 사실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뭐 명동, 홍대, 강남 원래 외국인들 많이 오는 데잖아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롭게 떠오르는 상권은 어디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성수동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성수동. 네, 보는데 여기가 절대적인 결제 액수는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이게 증가율로 따지면은 2019년보다 한 10배 정도 늘었거든요. 오 증가율로는. 네네. 2019년에는 50억에 좀 못 미쳤는데 작년 데이터 보면 530억 원, 10배 이상 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MZ 세대들에게도 뜨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제가 가네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외국인 관광객을 제가 한번 동행 취재해봤더니 비슷해요. 가서 그 팝업 스토어 가고 또 인기 카페 가고 우리나라 가는 거랑 큰 차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하. 근데 성수 지역에서도 네네. 뭐 패션 관련된 매출이나 네네. 아니면 뭐 식음료 관련 매출도 어떻게 골고루 많이 늘었나요? 저는 성수에서 눈에 띄는 게 홍대 다음으로 좀 패션 성지라고 오. 여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의복 의류 매출이 2019년에 20억 정도였는데 여기서 영 하나 더 붙여서 222억. 오, 10배. 그리고 의류 제외한 신발 가방 이런 패션 잡화도 10억에서 또 영 하나 더 붙여서 104억. 이게 2019년 대비 2023년이요. 그쵸. 네. 4년 만에. 그리고 이 성수에서 텍스 리펀 아까 말씀드린 세금 면제죠. 이걸 신청한 의복 의류 매출이 4년 사이에 이것도 5억에서 58억으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 1,000만 원대였는데 작년에 33억 거의 뭐 300배 정도 뛴 거죠. 어찌됐든 간에 성수동 쪽으로 외국인도 가니까 네네. 패션이 됐든 뭐 잡화가 됐든 네네. 화장품이 됐든 같이 늘고 있는 거네요. 송수진 님이 외국인들도 브이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촬영하는데 성수동은 필수로 나와요. 특히 빵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아, 거기 또 유명한 빵집이 있나요? 또 하나 성수동뿐만이 아니라 신촌 2대 또 인사동 삼청동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서울 내에서도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한테? 사실 이게 각각 보면은 신촌 이대는 네. 앞에서 말씀드린 홍대가 많이 뜨면서 반사이익을 본 효과도 좀 있고요. 가까우니까. 네네. 그리고 이 일대가 주변에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라든지 또 그들을 보러 한국에 오는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이 숙박이나 음식 업종에서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인사동이랑 삼청동은 숙박 업종이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가 광화문이나 경복궁 이런 대표적인 관광지랑 위치도 가깝고 명동이랑 홍대 이런 데 이동하기에도 좀 편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근처는 한옥스테이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크게 늘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좀 경험하려는 수요가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뭐 K컬처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옥스테이가 있군요. 네네. 이게 뭐 방송에서도 뭐 땡스테이 이런 것들 방영하면서 오, 아, 그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들. 네네. 그러네요. 특히 인사동, 삼청동 이런 데 가서
한옥에서 잠자고 숙박을 하려는 그런 외국인들의 또 수요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게 또 카드 결제 데이터로도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어디까지 이제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뜨는 곳이 있으면 지는 곳도 있잖아요. 좀 침체되는 상권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외국인에게. 네네. 이게 좀 주변으로 좀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네. 조금 매출 뺏긴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가로수길 중심으로 한 신사동 이쪽이 대표적이고요. 여기가 외국인 카드 결제가 2019년보다 한 10% 정도 빠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주력 업종이던 게 아까 강남, 청담 이쪽에서 강했던 특화병원이나 뭐 패션 잡화 이런 쪽이었는데 이걸 다 강남이나 청담, 압구정 쪽으로 좀 뺏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패션 잡화 이쪽은 홍대나 성수로 말씀드린 대로 뺏긴 것 같고 그리고 이 외에도 남산공원, 망원동 그리고 잠실도 외국인 결제가 2019년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신사동, 네네. 가로수길, 남산공원, 망원동, 잠실 이쪽이 과거보다 좀 많이 줄었다. 항상 이게 상권도 많이 변화한 겁니다. 그렇죠? 많이 변하죠. 네. 그러게요.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은 어떤 이유로 또 변하게 됐는지도요. 네. 저는 이 조사 결과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 서울의 쏠림 현상이 아직 10년째 여전하다라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중에 한 82%가 서울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80% 정도가 서울을 찾는 이 비중이 10년째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 소멸 위기인데 요즘은 이제 생활 인구 개념이 이제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관광객인데 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이제 서울에 들렀다가 같이 연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인프라나 정책들이 좀 더 늘어나야겠다 싶었고 다만 두 번째는 서울 안에서의 관광 쏠림 현상은 조금 약화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동, 동대문, 홍대, 강남 요렇게만 갔었다면 요즘은 그 인근 상권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동, 삼청동까지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요즘은 광장시장 이런 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 문화. 네, 종로 상권 전체가 이제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상권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임대료는 저렴하면서 그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상권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까 강남 피부과나 특히 이제 성형외과 이야기할 때 4004님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강남으로 다니는 공항버스 기사입니다. 외국인 분들 출국할 때 턱에다가 온통 붕대를 감고 인천공항으로 갑니다라고. 네, 뭐 하고 가시는지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문지민 기자.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 말고 네. 전국적으로 한번 볼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지방은 어디 있습니까? 뭐 단연 부산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특히 이쪽에서도 부산 동구랑 남구가 많이 데이터가 늘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부산 동구에는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오는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대형 선사 이런 것들이 이곳을 중간 기착지로 좀 정하면서 외국인 수요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부산 남구는 아까 신촌이랑 이쪽이랑 조금 비슷한데 네. 이쪽이 부경대, 경성대 이런 대학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여기 구민의 10%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국제화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제화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뭘 소비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쇼핑 비중이 아무래도 좀 낮아지고 네. 그리고 F&B, 음식, 뭐 체험, 숙박, 이동 이런 쪽으로 좀 소비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관광이 좀 줄고 이제 개별 여행 트렌드가 뜨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쇼핑이 좀 많이 늘어야지 그죠 소비가 전체적으로 더 많이 속된 말로 이제 펌핑이 될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체험 쪽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중치를 두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또 선호하는 체험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뭐 하는지 예. 체험하는 데를 직접 좀 나가서 봤어요.
근데 저는 기존에는 이게 한국인들이 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서 놀랐던 게 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교복 대여였거든요. 아, 우리나라의 교복을 네네. 입어보자. 네네. 사실 뭐 경복궁이나 인사동 이런 데서 한복 입고 다니는 외국인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한복 대여점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놀이공원에서 교복 입고 노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뭐 커플들이 가서 그러거나 뭐 친구들끼리 가서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거나 한 20대 중후반의 그쵸. 커플이 교복 입고 가고 막 이런. 그렇죠. 네. 이런 걸 상상했었는데 한 놀이공원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매출의 한 20% 정도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이게 여기 그 의류대여 매출이 2019년보다 한 400%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 20%가 외국인이라는 거는 2019년 전체 매출을 거의 작년에 외국인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좋고 그쵸. 한국에 왔으니 한국 젊은이들이 그대로 하고 노는 거 우리도 따라해보자. 그렇죠. 이런 심리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놀랐던 거는 댄스 체험이었거든요. 댄스를 체험을 해요. 네네. 이것도 뭐 프로그램에서 댄스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 네. 끌면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댄스 배우러 오는 수요가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한 댄스 스튜디오를 가봤더니 네. 그곳에 한 70% 정도가 수강생 중에 70% 정도가 외국인이었고 뭐 어떤 사례는 외국인이 원래 관광 비자로 3개월을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이 댄스학원 다니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워킹 비자로 연장해서 지금 1년째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비기너 반 좀 기초적인 동작 가르쳐주는 이런 반을 신설했는데 기초반. 네 여기는 할머니, 어머니, 오. 딸 이렇게 3대가 같이 배우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대박이네요.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사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이면 실버 버튼을 주고 네. 100만이면 골드 버튼을 주고 그런데 여기는 채널 구독자가 무려 2,630만 명. 예? 거의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구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댄스 스튜디오의 유튜브 채널이요? 네네. 아, 공식 이 계정. 정도 완전 그냥 글로벌 채널인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만큼 K-팝이나 이런 K 콘텐츠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아 여기 어디야? 네. 한국 가면 다 저기 꼭 한번 가봐야지. 네. 또 누가 저기에서 춤추고 연습했다더라. 그렇죠. 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그쪽에서 돈을 버는 거죠. 노승욱 대표님.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관광지 하면 어떤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해진 지역, 뭐 겨울연가, 뭐 남이섬, 뭐 이런 데처럼 이런 걸 떠올렸었잖아요. 최근에 그게 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오는데 그 한때 이제 뭐 윤사마 열풍도 불과했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 정말 제4 한류 붐이다 할 정도로 일본에서 그 K 드라마, K 무비 이런 열풍이 불거든요. 그 일본의 그 드라마 다시 보기 순위에서 그 한국 드라마가 한 탑 10 중에 서너 개가 포함될 정도로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태원 뭐 그런 네네. 영화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 같이 나도 가서 이제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 5, 6년 전에 모노에서 고토로 이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를 구매하는 거에서 이제는 해보는 거, 체험하는 거. 네, 이런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이 SNS 영향으로 전에는 체험하는 거는 자랑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인증샷을 찍어서 자랑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인증샷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또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신승호님이 무에타이 배우러 태국에 가듯이 K-팝 춤을 배우러 한국에 오는군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또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찍고 또 친구들과 공유하고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또 재미니까요. 특별히 거기 내가 가서 해봤다. 네. 이런 추억이 되는 거고요. 문지민 기자, 또 어떤 체험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거는 체험보다는 좀 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이게 매출 데이터 보니까 제가 좀 놀라가지고요. 한국 와서 안경 맞춰가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경이요. 네네. 아, 이거 외국인들이 진짜 신기해한대요. 우리나라 안경. 이게 뭐 사실 가격도 저렴한 품이고 품질도 우수하다. 일명 네. 가성비가 좋다. 네. 이런 평가인데
해외에서는 대부분 별도 처방전이 있어야지 안경을 좀 제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방전도 따로 필요 없고 구매 절차가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뭐 제조 기간도 해외는 최소 며칠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빠르면 검사부터 제조까지 한 30분 안에도 끝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안경 맞추면서 검사하는 과정을 또 엄청 좋아한대요. 아, 신기하네. 이런 걸 신기해하고. 우리나라 거의 뭐 동네 안경점에 최첨단 장비가 다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점 덕분에 안경 매출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제가 명동의 한 안경점을 가봤는데 여기 작년에 외국인 고객이 한 6,200여 명 되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15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에게만. 네, 안경점인데 외국인 상대 매출이 15억 1년에. 이게 굉장히 놀랍고, 여기 매장 들어가 보면은 뭐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이런 거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안에 있어서 만약에 일본 손님이 오신다 이러면 일본어 할 수 있는 직원이 나가고, 뭐 중국인 손님이 오신다 그럼 이렇게 1대1 맞춤 대응이 좀 가능하고요. 또 이 매장 직원들은 어학원 그 수강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안경점 좀 사장님이 네. 그 이제 작전을 잘 짰네요. 대단합니다. 저도 이거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유럽 어떤 국가 선진국인데도 안경 하나 맞추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쵸.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30분, 1시간 안에도 나오니까 네네. 외국인이 봤을 때는 안경 맞추러 가서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또 하나, 와 이것도 저도 되게 신기하던데, 한국에 와서 때를 밀어보는 것도 체험을 한다고요. 네, 이것도 뭐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코로나 때 대중탕을 많이 못 가니까 예. 1인 세신숍 이런 데가 많이 생겨났어요. 세신 숍이 있어요? 네네, 세신숍이 있고 이게 또 여성 전용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최근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강남에 있는 한 1인 세신숍을 가봤더니 작년 8월까지는 외국인 방문객이 월 평균 한 100여 명 정도 이랬는데 12월에는 월 평균 500명을 넘어섰어요. 네. 이게 보니까 일본에서 그 TV나 신문 쪽에서 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일본 쪽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올해는 뭐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도 많이 늘면서 올해 제가 2월에 취재했는데 3월 예약이 이미 그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그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마사지 샵처럼 네, 세신샵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네네, 전문 그러면 관리사도 가격도 들어있고. 대중 목욕탕 가격은 아니겠네요. 여기가 사실 코스별로 가격이 다른데 네.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은 좀 특징 중 하나가 외국이라는 그 여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여행 왔으니까. 네. 여기가 제일 높은 코스가 20만 원 정도 해요. 예? 때를 미는데 20만 원이에요? 네네. 전문 뭐 관리도 받고 토탈 케어로. 그래서 뭐 500여 명 월 평균 거기다가 20만 원 코스 하면은 뭐 매출이 대략 추정이 되겠죠. 네. 그냥 때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뭐 마사지도 해주고 뭐 그쵸. 그런가 보네요. 네네. 야, 세신샵 때 밀러 갔는데 20만 원. 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뒤집으세요. 위에서 뭐 10,000원 받고 15,000원 받고 이게 아니라, 네. 야 이게 또 산업이 됩니다. 다시 노승욱 대표님. 네. 진짜 저도 몰랐던 게 되게 많네요. 네. 이거 하나하나가 체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콘텐츠가 되는 거고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외국인들이 볼 때는 매력적인 우리 문화 관광 콘텐츠들이 있는 거죠. 또 뭐 미용실에서 우리는 공짜로 이제 끝나면 머리 감겨주고 하는 것도 외국인들은 되게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선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서비스, 그렇죠. 머리 감겨주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신기해요? 네, 그건 이제 외국에서는 돈을 받고 따로? 해주니까. 또 반찬 리필해 주는 것도 우리는 이제 공짜로 해주는 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관광 콘텐츠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역으로 보면은 우리도 베트남의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귀청소까지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또 그게 새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주재원 한국인들의 대상으로 이런 미용실 그 귀청소까지 해주는 매장을 한 10개 가까이 하는 한국인 사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숨은 관광 콘텐츠들이 또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베트남에서는 귀 청소를 해주는 것도 창업 아이템이 되고. 네네. 대단합니다. 다시 이제 문지민 기자에게 갈게요. 네. 체험하는 것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네. 침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는 원래 저희 뭐 조사한 업종에는 없었는데 외국인 관광객 취재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외국에서 한국에서 침을 맞고 싶어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아무래도 해외에는 침 맞는 문화가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국 온 김에 침도 맞고 가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분이 소개해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네. 여기에 한방 체험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고요. 거기 보면은 뭐 병원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위치까지 다 나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병원 안에 이제 외국어 가능한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고 뭐 홈페이지도 외국어 7개 사이트로 개설돼 있고 한 병원은 뭐 외국인 환자 전용 시설 뭐 국제진료센터 이런 거 운영도 하고 있고 업체들도 많이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방병원 그러니까 그 성형 피부 미용만 의료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침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네네. 한방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방 산업이 되는 거네요. 뜸도 들이고 뜸도 뜨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지민 기자가 아까 얘기하기로는 여기 관광 오신 분들도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동행 취재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어떻게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예. 한 거고요. 일본인 50대 남성 관광객을 한번 하루를 따라다녀 봤는데 우선 숙소부터 말씀드리면 명동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별도 안내 없이 비대면으로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키오스크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방 비밀번호를 전달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가 편리하다고 입소문 타면서 이미 작년 10월부터 거의 만실이어가지고 예약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네.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직원이 없는 네네. 객실. 네네. 그게 더 편하다고요. 그쵸.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숙소 잡기도 힘들었다고 하고 우선 숙소에서 조식 먹고 첫 행선지로 가는 곳이 바로 명동에 있는 화장품 전문숍. 이 가족분들이 전부 한국의 화장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K뷰티에 요즘 얼마나 인기 있는지 이걸 좀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 갔는데 여기는 왜 갔나 보니까 자녀 선물 사러 갔더라고요. 네. 여기 저도 몰랐는데 동대문에 완구 도매시장이 있는데 일본인들 사이에서 여기가 장난감 천국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일본에도 완구 파는 곳은 많이 있는데 좀 다양하게 이렇게 대규모로 파는 시장이 없다고 하고 아하. 그리고 오후 일정은 비슷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 가서 팝업 스토어 둘러보고 그리고 뭐 인기 있는 카페 가보고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가고 마지막에 이분이 한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종종 왔었는데 그때부터 식당이나 거리가 좀 깔끔해진 느낌이고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맛집에 줄 서서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엔 좀 부족해 보였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맛집에서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다. 그만큼 요식업이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하. 또 변화도 같이 이제 체감을 해본 거고요. 네네. 노승욱 대표님. 네. 진짜 뭐 저도 못 가본 곳도 많았고 네. 저도 모르는 곳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변화는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컨텐츠가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는 한류 열풍이 관광 산업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관광 산업이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그 외국에서는 GDP 비중의 평균 10% 정도를 관광 산업이 차지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3%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긴 하지만 같은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이제 관광 산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책이 중기부보다 네. 어떻게 보면은 외교부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더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네. 이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으로 그 수요가 다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장기간 더 다양하게 돈을 쓰고 가도록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노승욱 대표님한테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장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뭐 외국인이 또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 특히 네.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뭐 특화가 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외국어까지 준비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까지 준비해야 되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예.
한 20% 정도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어떤 진짜 성수동의 한 카페는 2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에요. 예, 그 정도로 요즘은 한국에서 인기 맛집은 외국에서도 그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근데 저도 이제 일본 갔을 때 처음에 일본어 못할 때는 그 주문을 못 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사진이 없어서. 예, 다 한자로만 이거 달라고 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예.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메뉴판에 더 외국인들을 배려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뭐 직원을 어학원을 보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시대가 됐다 싶습니다. 이제는. 또 자영업자분들도 이제는 인터넷 번역기나 네. 스마트폰 앱 활용을 해서 그렇죠. 거의 뭐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소통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많이 편리해졌고요. 자, 문지민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이제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하는데 좀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매장을 좀 많이 내라. 뭐 예를 들어서 홍대 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라면 특화 매장이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 한쪽 벽면이 전부 라면들로 빼곡히 쌓여져 있고 봉지라면이요? 네네 봉지라면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어허. 여기 가면 웅장해요. 그래서 직접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 끓여 먹는 테이블도 그 컵라면 모양으로 인테리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끓여 먹으면서 또 바로 사진 찍어서 말씀하신 대로 SNS에 올리고 제가 이거를 기사 제목에 F형 소비자를 노려라 이렇게 썼어요. F형 소비자요? 네네 이게 MBTI의 F인데 네. 그 F가 감정형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체험하고 느낀 거를 또 SNS에 올리고 그걸로 또 홍보가 돼서 또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에 좀 더 투자하라. 이게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이라도 좀 영어로 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뭐 메뉴판에 영어를 명시한 식이죠. 이게 사실 기본적인 것들인데 뭐 결제 관련해서도 요즘에 카드 많이 쓰시는데 뭐 현금만 받는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를 좀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식해서 재방문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특정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이유로 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또 대체 뭐 식단 뭐 메뉴를 좀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인프라에 좀 투자 그리고 이런 메뉴 개발에 좀 신경 써야 된다 기본적인 거. 어허. 네 그런 게 있었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부산 광안리 드론쇼라든지 제주 오름 릴레이 체험 이렇게 좀 지역 특색을 살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그 자영업자분들이 대응하는 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상권 차원에서 상인의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하. 그 제가 일본의 쿠로몬 시장이나 도톤보리 시장 이런 정말 관광지의 전통 시장 상인회장을 인터뷰했었는데 우리나라랑 정말 달랐던 거는 우리나라는 전통 시장 상인회비가 월 평균 2만 원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 상점이 전통 시장별로 평균 1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거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그 전담 인력에 인건비도 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일본은 20만 원씩 걷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월 2천만 원이 거치니까 그 돈으로 전담 인력 쓰고 뭐 외국어로 된 뭐 브로셔를 만든다든지 인근 호텔들하고 연계해서 마케팅을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온 외국인이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고 이제는 동네 맛집이 SNS 소문 타고 글로벌 맛집이 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또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 문지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